어린 왕자 생텍 쥐베리. 레옹 베르테에게. 나는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쳤습니다만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아이의 책이든 어른의 책이든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춥고 배고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해주고 싶지만 위로해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 부족하다면 그 어른은 옛날에 한 번은 어린이였기 때문에 나는 그 어린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습니다. 어른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어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레옹 베르테에게 라고 하는 대신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테에게 라고 고쳐 쓰고자 합니다. 1장. 내가 6살 때입니다. 나는 정글에서 일어난 일들을 쓴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책 속에서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동물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아래의 그림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 그린 것입니다. 그 책에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렇게 삼키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반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동안에 뱃속의 동물이 소화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정글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나는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번째 그림을 멋있게 그렸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나의 제1호 그림입니다. 나는 그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이며 이거 무섭죠?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니?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닙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는 이거라면 알겠지 하고 생각하며 보아뱀의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동물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른들이란 잘 설명해주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나의 제2호 그림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바깥쪽을 그리든 안쪽을 그리든 제발 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렴.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을 힘써 공부하도록 해.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6살 때의 화가가 되려던 꿈을 단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후 절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도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거지요. 어른들이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는 그만 지쳐버린 거랍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조종법을 배웠지요. 나는 온 세계를 날아다녔습니다. 과연 지리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어디를 날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런 공부가 정말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나는 굉장한 사람들과 지겨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실컷 살았습니다. 어른들의 하는 모양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좀 알 듯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제1호 그림을 그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아는 사람인지 어떤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번번이 그야 모자지 하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이야기도 정글의 이야기도 별의 이야기도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컨대 브릿지놀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이 녀석, 제법 뭔가를 아는 녀석인걸? 하고 말하며 만족했습니다. 2장. 그러한 까닭에 나는 6년 전 나의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서 펑크날 때까지 친구가 되어 나와 이야기를 나눌 상대를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펑크란 비행기의 모터가 어딘가 고장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일주일간에 먹을 물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1000마일이나 떨어진 모래 땅에서 잠을 잤습니다. 배가 부서져 통나무 하나에 의지하여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주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일까요? 날이 밝자 놀랍게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나는 잠이 깨었습니다. 그 이상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양을 그려주어요. 응? 양을 그려주어요. 나는 너무나 놀라 화다닥 일어났습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희한한 모습의 꼬마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말똥말똥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뒷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 그림이 내가 나중에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그려진 그 꼬마의 초상입니다. 나의 그림은 물론 실물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6살 때 어른들에 의해서 화가가 되려던 나의 꿈이 꺾인 후로, 그러니까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 그림을 그린 후로는 그림이라고는 전혀 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의 앞에 서 있는 꼬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듭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무려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무려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꼬마는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도 아니고 피로에 지쳐 있지도 않았으며 배가 몹시 고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목이 타는 듯 마른 것 같지도 않았으며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듯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보아도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는 겨우 입을 열어 꼬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꼬마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저 양의 그림을 그려주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양의 그림을 그린다니 도대체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기분이 들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밖에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꼬마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 하고 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꼬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 양을 그려주어요. 나는 양 따위는 전혀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내가 전에 그렸던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려보았습니다. 보아뱀의 바깥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자 꼬마는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보아뱀에게 먹힌 코끼리 그림은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한걸. 게다가 코끼리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으니까 작은 양이 좋아. 양을 그려주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꼬마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 양은 병들어서 금세 죽을 것 같아. 다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렸습니다. 꼬마는 잠옷 너그럽게 봐주는 것처럼 상냥하게 방긋 웃었습니다. 이건 보통 양이 아니네. 뿔이 나 있는 걸.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린 것도 앞서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꼬마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 양은 비실비실하잖아.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터를 빨리 떼내야 했으므로 대충 옆에 그림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내던지듯이 꼬마에게 보였습니다. 이건 상자다.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양은 그 속에 있어. 잔뜩 퉁명스럽게 말했는데 그림을 본 꼬마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으므로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응? 이런 것을 가지고 싶었어. 이 양은 풀을 많이 먹나? 어째서 그런 걸 걱정하지? 내가 사는 곳은 정말 조그만걸.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양을 그렸잖아. 꼬마는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구나. 응? 양이 잠이 들었네. 이렇게 하여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3장. 이 어린 왕자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내 쪽에서 어린 왕자에게 물으면 그는 전혀 듣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연한 순간에 어린 왕자가 한 말에서 조금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 마침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는 처음에 나의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물건이 뭐야? 물건이 아니야. 이거 하늘을 난다. 비행기지. 나의 비행기야. 나는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어린 왕자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저씨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하고 나는 얌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구나 그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매우 귀여운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웃음에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참으로 고맙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싶었습니다. 이윽고 어린 왕자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지? 그 순간 어린 왕자의 꿈같은 모습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딘가 다른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비행기를 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가? 이런 걸 타고 왔다면 그렇게 먼 데서 온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 이번에는 잠옷 소중한 듯이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다른 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듯한 어린 왕자의 말에
나는 얼마나 끌려들었었는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했습니다. 꼬마야, 대체 너는 어디에서 왔지? 내가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잠자코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있으니 밤이 되면 그 상자가 양의 집이 될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네가 좋은 아이라면 밧줄도 그려줄게. 낮에는 그 밧줄로 양을 묶어 놓으렴. 그리고 말뚝도 그려주지. 나의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기분이 몹시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을 묶어두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어디론가로 가버릴 텐데 길을 잃게 된다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어디든지 가는 거지. 그냥 똑바로 잡고.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어린 왕자의 얼굴이 갑자기 침울해졌습니다. 똑바로 자꾸 가봤자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해. 4장. 이렇게 하여 나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의 별이 고작해야 집만한 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지구라든가 목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금성처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 큰 별 외에도 몇백 몇천 개의 별이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만원경으로도 여간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천문학자는 그 별의 번호를 붙여 그것으로 이름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면 혹성 3251번과 같은 식입니다. 나는 어린 왕자의 고향별은 혹성 B-61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이 생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은 터키의 어떤 천문학자가 1909년에 만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일이 있는 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세계 천문학 회의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에 대해 당당히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문학자가 입고 나온 옷이 훌륭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B-612번 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으려고 터키의 어떤 임금님이 유럽풍의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매우 훌륭한 옷을 입고 그 별에 대한 증명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 천문학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B-612번 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번호까지 끄집어내는 것도 실은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목소리를 가졌지? 라든가 그 사람은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라든가 그 사람은 나비를 채집하니? 하는 따위의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몇 살인가? 라든가 형제는 몇인가? 라든가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든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따위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복숭아색 벽돌로 지은 창에는 재라는 꽃의 화분이 놓여져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사는 예쁜 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을 해본들 어른들의 머리에는 그런 집이 얼핏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괴상한 비명소리를 내며 아,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다. 방글방글 웃고 있었다. 양을 가지고 싶어 했다. 이런 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다. 라고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을 하면 어른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너는 어린애구나 하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어린 왕자의 고향별은 B-612번 별이다 라고 말을 하면 어른들은 알겠다는 얼굴을 하고 그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어른을 아주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사물 그 자체, 사진 그 자체가 중요하므로 번호 따위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옛날에 한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님은 자기보다 아주 조금 더 큰 별을 집으로 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한 사람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물 그 자체, 사진 그 자체를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더욱더 실감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누구도 이 책을 엎드리거나 들어 누워서 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있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의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린 지도 벌써 6년이 됩니다. 그 친구에 관한 일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누구나 다 친구다운 친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나도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습니다. 6살 때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을 그렸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린 일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여러 사람들의 초상을 되도록 실물에 가깝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잘 그려질지 어떨지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잘 그려져도 다른 것은 전혀 닮지 않은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키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는 어느 그림에서 지나치게 크고 또 어느 그림에서는 지나치게 작거나 합니다. 그리고 옷의 색깔도 이 색깔이었는지 어땠는지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더듬어 찾듯이 그럭저럭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부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인 어린 왕자는 내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어린 왕자는 나를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는 공교롭게도 상자 속의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내게도 분명히 어른의 물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5장. 날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에 관한 일과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날 때의 일과 별에서 떠나 여행을 한 일 등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동안에 저절로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무서운 바오밥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양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 그래. 정말 기쁘군.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야. 교회당처럼 큰 나무야. 네가 코끼리 부대를 끌고 간다고 해도 단 한 그루의 바오밥 나무도 다 먹게 할 수 없을걸? 하고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웃었습니다. 코끼리 부대라는 말이 웃었던 것입니다. 코끼리라면 겹쳐서 쌓아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어린 왕자는 매우 어른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거야. 그건 그래. 그런데 어째서 바오밥 나무 따위를 먹이고 싶어 하는 거야?
양에게 말이야. 그 이유를 알 수 없단 말이야? 하고 어린 왕자는 뻔한 일을 모르냐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어느 별이나 그런 것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풀의 씨와 나쁜 풀의 씨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이 들었다가 어느 때 문득 그 씨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씨는 아주 조금씩 키가 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쁘고 귀여운 줄기를 햇빛 쪽으로 향하고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랍니다. 홍당무라든지 장미꽃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게 두면 좋겠지요. 그러나 나쁜 풀이나 나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곧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습니다. 바오밥 나무의 씨가. 그리고 별에 지면은 그 씨의 도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뿌리채 없앨 수가 없게 됩니다. 금세 별의 지면에 온통 무성하게 퍼져 마침내 그 뿌리가 별을 뚫게 됩니다. 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가 무성해지면 그 때문에 별이 터져버립니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내게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하면 돼. 아침 단장이 끝나면 정성껏 별을 보살펴야 해. 바오밥 나무가 조그말 때는 장미꽃 나무와 같아서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라고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면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성가신 일이지만 뭐 별로 힘들지는 않아.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매우 분발하여 내게 훌륭한 그림 하나를 그려보지 않겠느냐고 권했습니다. 그 그림을 잘 봐두면 언젠가 아저씨 나라의 어린이들이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거든. 일이 하기 싫으면 나중에 미뤄도 상관없는 일도 있지. 그렇지만 바오밥 나무를 없애지 않고 내버려두면 틀림없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나는 게으름뱅이가 한 사람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아직 작으니까 하면서 바오밥 나무를 새 그루나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뽐내며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도 않고 따라서 별의 세계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큰 위험에 부닥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만 평소에 겸손을 버리고 이렇게 외치려고 합니다. 이봐요! 모두들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요! 내가 여기에 바오밥 나무의 그림을 그린 것도 나의 친구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었으므로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그림을 매우 고생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책의 그림들 중에는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 훌륭하고 다른 그림들은 훌륭하지 않은 거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그림도 잘 그려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했으니까요. 6장 어린 왕자. 그대가 우울한 나날을 지내왔다는 것을 나는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저녁 노을이 빛나는 조용한 해질녘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를 만난 지 4일째 되던 날 아침 그대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난 말이야, 해질 무렵이 너무나 좋아. 해가 지는 것을 보러 가지 않겠어?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 처음에 그대는 매우 놀라는 모습을 했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언제나 나의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이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낮 12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해질녘입니다. 그러므로 1분 만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프랑스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의 조그만 별이라면 앉아있는 의자를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보고 싶을 때마다 저녁 노을에 물든 하늘을 볼 수가 있겠지요. 나는 언젠가 해지는 것을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슬플 때면 저녁 노을을 바라다보는 것이 좋거든. 하루에 43번이나 해지는 것을 바라보다니. 너는 정말 슬펐던 모양이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